시작할까요? 자, 59번이죠. 자, X 시장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Q1이 있고 Q2가 있는데 첫 번째 소비자 수요함수, 두 번째 소비자 수요함수네요. 한계 비용은 16으로 일정하다. 5번 선지 보니까 재화의 성격과 관계없다. 그래서 3번, 4번 보니까 공공재일 때, 1번, 2번 보니까 사적재일 때.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적재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공공재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자가 왜 냈을까? 당연히 공공재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냈을 것이다. 그래서 3번, 4번 공공재일 때 그때 최생산량을 먼저 구해봐야 하겠죠. 물론 이제 소수령 때 선지 5번부터 우리가 풀고 했으니까 3번, 4번을 1번, 2번보다는 3번, 4번을 먼저 푸는 게 물론 맞지요. 자, 우리 공공재일 때 채집균형 논리가 뭐죠?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의 논리를 대입하고 완전 경쟁 시장, 즉 시장 수요곡선과 시장 공곡선이 만난다라는 게 공공재일 때 채집균형이죠. 채집균형. 정부가 계산하는 채집균형. 이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개별 수요 곡선의 수직합이다라고 하죠. 뭐 때문에? 비경합성 때문에.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양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편익만 더하면 된다. 자, 편익은 수직축이 있기 때문에 수직축. 그래서 우리가 수직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수직합을 하려면 어떻게?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함수를 프라이스로 정리한다. 프라이스로 정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소비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 수요함수. 자, 이걸 우리가 P로 정리하는 거죠. P로.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소비자가 지금 부담하는 가격, 첫 번째 소비자의 소비량, 여기도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이때 P1으로 정리하는 거죠. P1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P1을 왼쪽 넘겨서 플러스 2분의 1 P1, 그 다음 Q1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 Q1, 그 나서 2로 곱하면 되잖아. 그지? 2로 곱하면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Q1이 되겠네. 그 다음에 P2는요. P2는 넘겨서 플러스 P2, Q2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 Q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이렇게 모든 개인의 수요함수를 프라이스로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합하는 거죠. 이 두 개를. 이때 주의할 것은 시장의 편익은 하나다. 그죠? 첫 번째 소비자 편익, 두 번째 소비자 편익 더하면 시장 전체 편익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40. 그 다음에 비경합성 때문에 모든 소비자는 소비량이 동일, 즉 Q1, Q2가 똑같다는 거죠. Q로 동일.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Q.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Q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3Q. 자, 그 다음에 MC는 즉 시장 공곡선은 MC고 그 MC가 1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지? 따라서 MC 16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Q 값이 8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찍고 와야죠. 그죠? 자, 60번. 자, 수요 곡선은 우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가로저편이 A다. 이때 공곡선은 2분의 A에서 수직인 직선이다. 그때 균형. 옳은 거. 사실 우리가 이때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완전 경쟁 시장이냐? 독점 시장이냐? 독점 경쟁 시장이냐? 과점 시장이냐? 하지만 여기서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되고 항상 시장하면 원칙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지? 완전 경쟁 시장. 자, 여기서 이제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선생님 여기 때 시장 만약 독점 시장으로 하게 되면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이고 따라서 완전 경쟁 과정에서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알겠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냥 시장이다라고 했으니까 독점시장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긴 사람도 있어요. 초보야, 초보. 항상 우리가 경제학 이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론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한데, 근데 그 이론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선순위. 그지? 논리가 똑같은 논리가 아니에요. 중요하고 먼저 적용해야 될 논리가 있고,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적용해야 될 논리가 있다. 그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경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보고 뭐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이해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 돼. 어느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순서를 정한다. 자, 그림으로 푸는 문제죠. 요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A다 그 얘기죠. 가로수편 A. 그렇다면 2분의 A는 딱 그 절반 있겠네. 중간. 그지? 여기서 공곡선 이렇게 수직선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가 완전 균형이죠. 그죠? 여가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요. 1대 1. 그러면 여기도 1대 1입니다. 그죠? 여기도 1대 1이 되는 겁니다. 즉 결국 이 점은 무슨 점이다? 수요곡선의 중점이다. 그 얘기죠. 수요곡선 중점. 그럼 탄력성 얼마죠? 탄력성, 요점의 탄력성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다라고 얘기하지요. 중점에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억. 수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오케이. 기억 동그라미. 옳은 거니까 기억이 있어야 돼요. 3번 땡, 4번 땡, 5번 땡. 자, 니은과 디귿 둘 중 하나인데 공급이 증가할 때 기업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 즉 수익선, 공곡선이 오른쪽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때 기업의 수입. 처음에 기업의 수입은 프라이스 곱하기 Q죠. P 곱하기 Q. 그죠? 이 사각형 면적이죠. 이때 수익선이 오른쪽 이동했을 때 그때 수입. 만약에 얘가 균형이면 그럼 프라이스 그죠? 그다음 곱하기 Q. 애매한데 그죠? 증가냐 감소냐 애매하다. 그죠? 그래서 패스, 디귿.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가? 자, 공급이 증가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요 수익선이 오른쪽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균형이 여기죠? 첫 번째 균형, 새로운 균형. 자, 그렇다면 B점에서 가격 탄력성 얼마죠? B점에서 가격 탄력성은 좌측 상방. B점의 좌측 상방, 요게 분모. 그 다음에 우측 하방, 요거 분자. 그죠? 즉 결국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죠. 최소한 디귿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결국 A에서 B로 갈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디귿 땡, 디귿이 있으면 안 돼요.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찍고 가야죠. 61번 유동성 선호설 뭐죠? 케인즈 합비시장이죠. 케인즈 합비시장. 자, 내 강에서는 이제 내 기본서 2장 할 때, LM 곡선 할 때, LM 그때 우리가 합비시장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가로축이 합해죠. 물론 이제 P분의 합해, 즉 실질 합해축을 잡은 거죠. 실질 합해에 대한 공급 또는 수요다라고 하고, 그 다음 세로축은 합해에 대한, 즉 가로축에 대한 가격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공곡선, 합해 공곡선은 수익선, 즉 합해 공급은 이자율과 무관하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합해 수요 곡선은 이자율과 상관있다. 특히 투기자 합해 수요죠. 그래서 합해 수요 곡선 이렇게 L을 썼습니다. 바로 요 그림인데, 요 그림. 자, 5번 선지, 서술형이니까 5번 선지. 자, 투기득 동그로 인한 소득이 증가한다. 이 합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냐. 요거는 그것이 지금 합해시장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1차 함수 원리 묻고 있는 거죠. 1차 함수 원리. 1차 함수 원리가 뭐죠? 축이 변할 때는 곡선 상에서, 즉 기울기의 문제죠. 축과 축의 관계는 기울기다. 따라서 우리가 축이 변하면 기울기, 그러니까 요 하나의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 그 다음에 축 말고 남의 상수가 변할 때 그때 이 곡선이 이동한다. 1차 함수 원리잖아. 원리, 본질. 따라서 우리가 케인즈 합비시장 잘 몰라도 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소득은 이 그림에서 상수란 말, 상수.
그럼 당연히 합의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5번 땡. 자, 중앙은행 화폐 공급을 감소한다. 이것도 우리 고시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화폐 공급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 하락, LM 우측 이동. 그래서 이자 하락. 통화량을 줄이면 LM 좌측 이동, 이자 상승. 이 정도는 뭐 너무나도 자주 보는 논리죠. 그래서 4번 땡. 자, 이자율이 올라갔는데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 이동, 이자율이 축인데, 그죠? 그래서 땡. 소 증가다, 실제 화폐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자율 상승한다. 자, 2번 선지가 애매한데 딱 교수가 출제자가 힌트를 줬잖아. 뭐하고? 1번 선지하고. 그지? 1번 선지, 2번 선지의 구조를 잘 보시죠. 둘 다 소득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화폐 수요가 나와. 화폐 수요. 그죠? 자,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는, 즉 거래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가 1번 선지, 소득이 감소하면 그럼 거래 화폐 수요가 감소하겠지.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가려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잖아요. 1차 함수 올리잖아요. 해석만 잘하면 된다 했잖아. 그죠? 어떤 상수 변동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해석이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소득 감소하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1번이 땡이죠. 2번이 옳은 거다. 옳은 거. 우리가 수요가 지금 증가할 때가 오른쪽 이동이고, 따라서 1번 선지는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화폐 수요가 증가해?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이자율이 올라가나?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부분 논리입니다. 부분 논리. 전체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자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몰라도 돼. 일단 그 앞에 부분, 소득이 감소할 때 화폐 수요가 증가하나? 그죠?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땡이고 2번은 옳은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2번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선지는 소득에서 똑같이 출발했잖아. 이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2번. 자,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 이자율이 0.04다. 자, 명목 GDP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명목 GDP? 특히나 유통속도 물었으니까 유통속도 가지고 있는 수신 모형 떠올려야 되죠? 우리 거시에서는 유일한데 화폐 수항설, 그죠? 화폐 수항설. MV는 PY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Y는 실질 GDP. 여기다가 프라이스 곱하면 명목 GDP. 즉 P 곱하기 Y가 명목 GDP죠. 명목 GDP가 1000이래. 1000. 자, 명목이자 0.04고 이때 유통속도가 얼마냐. 자, 그러면서 화폐 수요 함수를 줬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P 곱하기 Y가 1000이니까 이 식에서 P 곱하기 Y를 만들어주면 되죠. 양변에 P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요게 1000이래? 그죠? 이게 1000. 그 다음 명목이자율은 0.04. 그러면 M 나오네. 그죠? M 나오죠. 자, M이 지금 N값이 5000이 나왔어요. N값이 5000. 자, 이때 유통속도 물었습니다. 요거. 그럼 요거 5000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V값이 5분의 1이 돼야 되죠. 주어진 어떤 그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지. 화폐 수항설 MVP Y에다가
지금 합의 수함수는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합의 수량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n분의 py. 자, 63번 ISLM 모형이고 중앙은행이 이자를 0.5만큼 인상시키고 달 때 명합회 공급량 변화분의 절대값을 얼마냐. 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문제를 생각보다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히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첫날 미분의 원리를 설명하죠. 미분의 원리. 자, x가 변할 때 y 변화. 그러면은 이게 미분이라 했잖아. 그지? 미분. y를 x로 미분하면 된다 했어요. 그죠? y를 x로 미분. 자, 이렇게 미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y로 정리한 식이 필요하다고. y로 정리한 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y를 x로 미분할 수 있다. 3 내려가고 3에서 1차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지금 뭐가 변할 때 뭐의 변동? 이자를 0.5만큼 임상시키고자 할 때 그때 합계 공급량 변화분. 그러니까 합계 공급 통화량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자율이 0.5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그지? 통화량이 변할 때 그때 이자율 변동. 통화량이 변할 때 이자율 변동. 그죠? 그럼 식이 뭐로 정리가 돼야 돼? 이자율로 정리가 돼야 돼. 그지? 이자율로. 근데 지금 모형이 LM도 있네? 그러면 IS와 LM을 연립해서 IS LM 모형에서 M이 통화량이 변할 때 아래 변동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IS는 요거고, 그죠? 만약에 Y로 정리해 보면, 왜냐하면 이 자리 있어야 돼, 그죠? 이 자리 있어야 M이 변할 때 아래 변동, 즉 식을 R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R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Y로 정리해서 LM도 Y로 정리. 자, 지금 현재 LM이 Y 빼기 R인데, Y 빼기 R, 즉 M 등호 Y 빼기 R이죠. 여기서 Y로 정리하면 그러면 M 더하기 R이죠. 그죠? 요렇게 그죠? 자, 플러스는 1이니까 자, 이 두 개를 연립하죠. 그래서 Y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살아있어. 그지? 그래서 두 개를 등호하면은 요리 내려와서 2R이죠. 그 다음에 M은 반대편 넘기면 마이너스 M이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R로 정리해야 되니까 2로 나눠야 되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되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M이 변할 때 R의 변동, M이 변할 때 R의 변동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R로 정리했고 따라서 R을 M으로 미분. 여기 1승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즉 R을 이자율을 M으로 미분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우리가 이자율이 지금 0.5만큼 올리고 싶대. 델타 R 플러스 0.5만큼 올리고 싶대. 그럼 통화량은요? 당연히 1만큼 감소시키면 되겠지. 여기 1만큼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아니면 연립해서 뭐 실제로 풀어보시면 되죠. 그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실제로 풀어도 답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정답은 3번. 그죠? 상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계산일 수도 있으니까 출제자가 3번 딱 정답 두고 있잖아. 그죠? 고맙게도. 자, 64번. 자, 총수요 곡선 우하향의 이유다. 자, 기울기니까 축이 변동해야 되죠. 축. 대부분 우리가 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도출하죠. PY축에서 물가 하락할 때 Y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하향이다. 그지?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때 Y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좌상향 또는 우하향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선지. 물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Y수가 증가해야 되잖아. 소비 증가. 오케이. 4번 물가가 상승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 투자를 증가? 물가가 올라갈 때 Y수가 감소해야 되는데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투자는 총수요잖아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말도 안 되는 선지죠. 물가 상승할 때 Y수요는 즉 총수요는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총수요가 되는 투자가 증가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선지죠. 자, 65번. 자, 폐쇄 국민소득 결정 모형인데 한계 소비성이 0.8이고 그 다음에 초기 최초 균형소득 보통 나는 이제 A점을 찍죠. 최초 균형점에서 Y값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소득과 조세를 20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소득의 차이값이 얼마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가로죠, 가로. 정부 구매 승수와 조세 승수는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요거잖아요. 그죠? 조세도 100 늘리고 덩달아 동시에 정부 지출도 100 늘렸을 때 이게 뭐죠? 이게 균형재정 승수다라고 공부하잖아. 그지? 이거는 조세 증가하고 정부 증가를 동시에 같이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승수가 1이다. 그죠? 1이다. 즉 결국 Y는 10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세 100 증가 따로 지금 20 증가죠. 조세 20만큼 증가 따로 그 다음에 정부 지출 20 증가 따로 그때 소득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지금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지금 소득이 1000이 있었다는 거야. 최초 소득이 Y온이 1000이 있었었는데 이때 정부 지출 20만큼 증가하면 정부 지출을 20만큼 늘리면 그러면 Y가 증가하겠지 뭐. 그지? 정부 승수만큼 뭐 하여튼 뭐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조세가 증가한다? 그러면 Y가 감소하겠죠. 그지? Y 감소. 그래서 이때 새로운 소득 Y2. 일단 1000보단 큰 값이겠지? 그 다음에 조세 증가했을 때 그때 Y3 하여튼 1000보단 작겠죠. 이 Y2와 Y3의 차이. 그 균형소득의 차이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정부 증가할 때 그때 원래 소득에서 1000에서 얼만큼 Y가 증가하느냐. 데타 Y. 데타 Y가 있겠죠. 플러스. 그지? 플러스. 그 다음 조세가 증가할 때 누출 증가니까 Y가 감소할 건데 1000에서 얼마만큼 감소하겠지. 그지? 델타 Y. 델타 Y. 따라서 그 증가분 델타 Y와 그다음 감소분 델타 Y를 합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정부 증가로 만약에 소득이 뭐 1100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에 조세 증가로 뭐 소득이 1000에서 감소. 예를 들면 900만큼 감소. 그래서 우리가 차이는 200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구해봐라는 거야. 이거 소득의 차이. 따라서 결국은 델타 Y. 정부 증가했을 때 델타 Y가 100. 그 다음 조세 증가했을 때 델타 Y가 마이너스 100. 그럼 두 개 합치면 되잖아. 여기 100, 여기 100. 그럼 당 200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지? 200만큼. 자, 그게 뭐죠? 정부 증가할 때 델타 Y. 이게 정부 이제 승수잖아. 정부 승수. 조세 증가할 때 델타 Y. 이 조세 승수죠. 조세 승수. 그지? 우리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정부 이제 승수. 요거. 지금 현재 한계 소비 성향이 0.8 대입하면 0.2분의 1이니까 5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정부 지출을 20만큼 늘렸다면 그러면 20을 곱해서 델타 Y는 100이 되죠. 정부 지출 증가했을 때 Y가 100만큼 증가한대. 100만큼. 그 다음에 조세 승수는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문자 C에다가 0.8을 대입하면 지금 현재 조세 승수가 0.2가 나오죠. 그죠? -4가 나오죠. -4.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플러스 20 늘렸다면 20 곱해서
델타 y는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80. 그래서 우리가 정물질 증가 때문에 소득이 1000에서 1100으로 100만큼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조세가 20만큼 증가해서 지금 y 값이 80만큼 감소. 그러니까 y3 값이 920이다 지금 그런 뜻이네. 920. 그래서 여기 1100과 920의 차이. 즉 델타 y 100과 델타 y 마이너스 80. 요건 이제 절대값으로 우리가 변화를 보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80만큼 감소한 것이고 여기는 100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국 차이는 18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180. 자, 가장 기본적인 지금 그 승수의 논리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3번 선제.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뭘 묻고 있지? 균형재정 승수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딱 정답 뒀구만.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대 교수도 너무 친절해. 자, 솔로 성장 모형에서 상수함수가 있다. 콥다스 지금 일사동차죠. 노동이 100이다. 노동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구 증가율은 0이 되겠죠. 저축률 0.이고 자본의 감가상각률 보통 제가 소문자 D로 하죠. 0.1이다. 자, 균제 상태에서 자본값이 얼마냐? 균제 상태에서 자본값. 자, 솔로 모형에서 균제 뭐가 떠올라야 되죠? 자본의 운동 방정식.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샤프 K. 1인당 저축이죠. 그 다음에 엔드 K. 그죠? 이게 이제 자본 운동 방정식이고 이 델타 K가 0일 때가 균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 되죠. 저축률이 0.이고 자, 그 다음에 1인당 생산함수 우리가 대문자 Y 총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다가 L로 나누었을 때 그죠? L로 나눴을 때가 1인당 생산함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콥다스 1차 동차가 주어졌을 때 L로 나누면 요 대문자 K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소문자 K 위에 똑같이 붙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똑같이 붙는다. 소문자 K도 뭐다? 소문자 K는 L분의 K인데 따라서 본질이 분자다. 분자. 자본입니다. 자본. 본질이 자본. 따라서 자본 위에 있는 요 지수가 소문자 K 위에 붙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지 뭐 언제 L로 나눠보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금 중요한데 자 이게 지금 주어진 총 생산함수에서 구한 1인당 생산함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Y 여기죠. 이게 소문자 Y 이 소문자 Y 대신에 2K 0.5승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거 넘기면 N 더하기 D인데 지금은 인구 증가율은 0입니다. 인구가 100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인구 증가율이 0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이 0.1이죠. 그죠? 자, 이거 푸는 거죠. K 0.5승이고, K 1승인데, K 1승은 K 0.5승 곱하기 K 0.5승이죠. 따라서 하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0.4고 0.1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4가 남겠죠. 그죠? 4. 따라서 K 값은 양변 제곱이니까 16이죠. 그죠? 지금 균형에서 K 스타 값은 16. 근데 이때 소문자 K는 L분의 K잖아. 그죠? L분의 K. 이때 L이 100으로 주어졌다 했어요. 따라서 균형에서 K 값이 나오겠죠? 1600. 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또 3번이네. 자, 27번. 자, 총수곡선, 총공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옳지 않은 거. 자, 기술이 진보한다. 그러면 공곡선이 이동하죠? 그죠? 이거는 미시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공급 증가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공곡선 우측 이동. 그것에서도 총공곡선 우측 이동. 자, 기억이 땡이죠? 땡. 자, 기억이 옳지 않은 거니까 있어야 돼. 그래서 3번 땡, 5번 땡. 그죠?
자, 그다음 니은. 자,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총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고 니은 있어야 돼. 따라서 2번 땡. 그럼 디귿 통화량이 줄면 총 수요 곡선이 줄죠? 총 수요 곡선이 왼쪽 이동. 옳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있으면 안 돼. 4번 땡. 그래서 1번 정답. 요거 몇 초 걸릴까?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이런 데서 시간이 최대한 빨리 단축이 돼야 한댔어요. 정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40초에 맞추는 거하고 30초에 맞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다른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맞춰야 될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맞추는 게 객관식의 가장 중요한 승부다. 해서 맞췄다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했어. 그죠? 더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8번 자, 스태그플레이션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일 때 따라서 비용 올라가서 공곡선 상방이동.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Y가 감소, 즉 실업도 증가하는 그것이어서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생산비용이 올라간다. 방금 얘기했잖아. 석유파동이면 즉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용 올라가죠. 그럼 공곡선 왼쪽 상방 또는 좌측 이동이죠. 일단 옳은 거죠. 옳은 거. 또 옳지 않은 거 올라야 되니까 기억이 있으면 안 돼. 1번 땡, 2번 땡. 자, 그 다음 생산비용이 하락할 때 니은번 에디 곡선 이동에 우리가 총수요 곡선에는 비용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있어야 되고 5번 땡. 자, V의 공급 충격? 요게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 그래서 공곡선의 왼쪽 이동. 기억하고 디귿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 그래서 디귿은 옳고 디귿이 있으면 안 돼. 4번 정답이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거저 주는 거죠. 69번. 자, 자본이동 완전하다. BP 수평선 떠올려야 되죠. 먼데 플레인 모형이고 변동하는 제도. 국제 주지 흑자일 때 환율이 하락, 적자이면 환율 상승. 이게 변동할 제도죠.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단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도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정답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자, 우리가 BP가 수평선이면 이자 평가서를 성립한다라고 하죠. 즉 R은 RF.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RF 해외 이자율, 국제 이자율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자, 제적 균형 A점에서 지금 충격이 뭐죠? 충격이 통화량 증가, 그죠? 통화 증가. 그러면 통화를 포함하는 모든 곡선 이동, LM이 우측 이동하죠, 그죠? LM 우측 이동. 모형 확장으로 우리가 모형을 작동시키려 했어요. 모형 확장. 단순 모형부터 ISLM 모형, 그 다음에 BP 곡선 꽂고, 그 다음에 국제에서 흑자 적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제도가 나와서 국제에서 흑자 적자를 해결하고, 최종 균형, 즉 먼데 플랜 모형의 균형점을 잡으면 된다. 근데 우리 단순 모형에는 금융 정책이 없으니까 바로 ISLM 균형으로 가는데, IS와 LM이 만난 점, 요 점이 ISLM의 균형점이죠. 자, 그러고 나서 BP를 꽂는다 했어요. 그죠? 이때 BP의 하방은 국제 수지가 항상 적자입니다. 상방은 국제 수지가 항상 흑자다. 자, 적자일 때 환율 제도가 해결하는데 지금 환율 제도가 변동이잖아. 그럼 환율이 변하겠지? 적자일 땐 환율이 상승, 그죠? 우리 한국에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죠. 달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게 적자죠. 그래서 달러가 희소. 그래서 달러 값이 올라간다. 환율 상승. 그럼 환율을 포함하는 모든 곡선 이동인데 IS 우측 이동, 그 다음에 BP도 우측 이동. 근데 BP는 수평선이니까 이동하지 않고 IS만 이동. 그래서 시점을 가는 거죠. IS만 오른쪽 이동해서 세 직선이 만나면 돼. 그죠? 자, 이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작동이거든요. 그러면은 LM 우측 이동. 통화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LM 우측 이동이지.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IS 우측 이동. 그 다음에 순수출? 우리 환율 상승하면
환율 상승하면 수주 증가, 수입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IS가 우측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자, 개방이니까 X-M이 이렇게 추가로 있을 건데 환율이 상승할 때 IS가 왜 우측이동이냐? 환율 상승할 때 X-M이 증가하고 따서 왼쪽에 Y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한 방향으로 IS가 우측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율 상승할 때 순수출은 증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억도 옳은 거야. 지금 발표는 기억 디귿인데 2번. 근데 니은번 IS 곡수 우측이동. 환율 상승하니까 IS가 우측이동 하거든? 그죠? 그러면은 니은도 옳은 것이고, 그러면은 정답은 1번, 2번, 3번. 그죠? 4번, 5번은 아니죠. 4번, 5번 아니고 1번, 2번, 3번. 그죠? 자, 우리가 니을 자구화폐의 평가절성이 뭐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평가절성,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즉 환율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을은 땡이죠. 지금 환율 상승했잖아. 그죠? 자, 70번. 자,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양 초기 균형 상태에서 정부출이 10만큼 증가할 때 균형이자의 변화분. 또 나왔네. 아까 얘기했던 통화량이 변할 때 이자의 변화. 그죠? 그럼 우리가 R로 정리해서 M으로 미분하면 된다 했잖아. 그죠? 자, 정부출이 변할 때, 정부출 변할 때 R의 변동. 뭐야? 문제 똑같네. 그죠? 결국은 이자율을 정부출 G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X가 변할 때 Y 변화. 그러면은 식을 Y로 정리하고 그 나서 Y를 X로 미분하면 되잖아. 여기는 정부출 변할 때 이자 변하니까 결국 식을 R로 정리하고 그 R을 G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 자, 지금 현재 생산물 시장만 주어져 있네. 그치? 화폐 시장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만 가지고 보면 되는데, IS.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투자가 있고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정부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요런 Y나 요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정보줄 변할 때 아래 변동만 보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나머지는 다 패스고 식을 R로 정리하면 된다 했잖아. 그럼 넘겨서 플러스 2R. 그러나서 양변 2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지 앞에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구만. 그지? 2R을 왼쪽 넘겨서 플러스 2R. 그러나서 2로 나눠줘야 R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 앞에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겠죠. 나머지 등등등도 뭐가 있겠지? 그러고 나서 R을 G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야 정부채 변할 때 아래 변동 나오죠. 얼마야? 1승이니까 앞에 숫자가 미분 값이죠. 2분의 1. 아까 통화량 변할 때 이자 변하고 문제 똑같네. 똑같은 문제를 교수가 2번 냈어요. 2번. 근데 지금 델타지가 얼마다? 델타지가 10만큼이다. 여기 10을 해. 플러스 10. 그러면 곱하면 10을 곱하면 델타 R은 5인데. 그죠? 3번 전지.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어렵죠. 3번 뒀구만 정답. 오, 경제학 교수들 너무 친절한데.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71번 리카르도 대행정리. 자, 내용이 뭐죠? 리카르도 대행정리. 자, 지금 현재 감세를 했어요. 그죠? 25년도에 정부가 감세해 준 거죠. 이 시점 25년도 현재 감세. 근데
미래를 고려하는 이 소비자는 틀림없이 정부가 미래 조세를 늘릴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했어요. 예상. 따라서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세금 내야 되니까 결국 합쳐보면 쌤쌤이다. 나의 소득은 평생소득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평생소득 일정하니까 결국 소비를 늘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따라서 미래 조세 낼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다. 지금 현재 감세 세금을 덜 냈잖아. 예를 들면 뭐 100만큼 세금을 덜 냈다면 그러면 내가 100원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감세분. 그 100원을 어떻게 한다? 모두 저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감세분만큼 모두 저축. 그래서 나중에 증세할 때 그때 요 저축한 돈 가지고 세금을 부담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알리티죠. 알리티. 자, 수정되지 않는 조건 모두 고른 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한계를 얘기하는 구간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코어 정리, 그 다음에 니카드 대등 정리, 이 2군데는 제가 한계를 설명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이론들은 그냥 딱 그 이론의 내용을 보면 뭐가 한계인지 자동 나와요. 자동.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니카드 대등 정리와 코어 정리는 제가 한계를 설명합니다. 일단 디귿이 가장 쉽죠. 근시안적이다. 근시안적이면 안 되지. 그지? 미래 26년도를 고려해야 돼. 미래 조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사용되지 않는 조건. 디귿이 들어가 있어야 돼. 디귿. 자, 그 다음에 자, 니카드 대등 정리는 결국 시장을 믿는 고전압파죠. 세고전파. 세고전파. 그래서 니은번 시장이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즉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완전 자본시장. 그래서 이거는 니카드 대등 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이죠. 그죠?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니은은 땡. 그 다음 니카드 대등 정리는 세고전압파.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 그래서 니을도 성립되는 조건이죠. 니을도 땡.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있으면 안 돼. 니은과 니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죠? 기업반 애국적인 조세를 몰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니카드 대등 정리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의 그 다음에 니카드 대등 정리는 세고전압하다. 정부가 정책을 했는데 감세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일정하고 따라서 Y값이 일정하다. 즉 정부 개입이 효과 있다 없다. 정부 개입이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고전압하죠. 세고전압한. 그래서 시장은 완전하고 완전경제 시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기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70번 필립스 곡선 옳지 않은 거. 자, 5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 자, 필립스 곡선이 어떻게 생겼죠? 파이와 유의 관계죠. 근데 추가로 예상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임의 상수 U 마이너스 U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와 유축이 그리잖아. 그게 필립스 곡선이죠. 따라서 나머지 상수, 축이 아닌 상수, 기대값 또는 자연시험리 변하면 당연히 이동하겠죠. 특히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때 실제 파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상방이동 또는 우측이동, 그죠? 우측이동.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이니까 상방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측이동이죠. 우측이동.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할 때 필립스 곡선은 좌측이동. 요것도 5번선 딱 보자마자 찍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왜 5번부터 읽는지 알겠지? 그지? 5번부터 읽어야 1, 2, 3, 4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5번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13번 국내 총생산 GDP 책정 옳지 않은 거. GDP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부가치 합이다 또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5번 간접세 감가상각도 포함한다? 내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소, 제가 생소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생소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생소한 선지는
80% 확률로 정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뚱맞는 선지가 나오면 그거를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거 여가 정답인가? 자꾸 수험생 심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보는 딱 단어 나오면 이게 정답인가? 라고 하면서 가죠.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주 봤던 아니면 애매하게 봤던 그런 문장, 그런 단어를 살짝 바꿔서 정답을 두는 거. 그게 경제학 교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 모든 과목이 우리가 자주 봤던 선지에서 살짝 바꾸는 거. 이게 교수들 생각이지 생뚱맞는 너네가 뭐 간접적 감가상각 알고 있니? 이거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또 5번은 패스 아닌 것 같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부가가치이다. 25년도 GDP는 25년도에 새로 생산되어야만 된다 했어요. 그치? 그리고 부가가치합 옳은 거죠.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아도 최종 생산물이다. 즉 GDP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GDP, 국내 총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 시점이 중요하고 판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판매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거죠. 국민 총 생산 GNP죠. GNP에서 국외 순수지 요소소득을 차감한 거다. 자, 우리가 GNP와 GDP 관계죠. 일단 우리나라 공식적인 국민소득은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미 GDP가 측정이 돼 있을 거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덧셈 뺄셈 해가지고 GNP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뭘 더하죠? 여기 GDP에는 지금 흥미소득이 빠져 있어요. 흥미는 지금 연구에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번 소득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손흥민 소득이 빠져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생산을 구할 때는 당연히 흥미 소득이 들어가야 돼. 흥민이 소득. 흥민이가 우리 한국이 기준이라 했지. 한국으로 본인이 번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잖아. 그지? 그러면 기준이 한국은 그 소득을 수치 받는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해외 수치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해외 수치 요소 소득, 흥미 소득이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었고, 그럼 당연히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히든크. 예전에 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을 4강까지 이끌었던 그죠? 감독이죠. 축구 감독. 그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 GDP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GNP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히든크 소득. 히든크 소득은 한국에서 틀림없이 히든크의 본국 이 네덜란드로 송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는 돈을 지급한 거지. 소득을 지급. 그래서 해외 지급 요소 소득이다라고 했고 그 히든크 소득을 당연히 차감시켜줘야 돼. 그래서 GNP 구한다. 따서 거꾸로 요거를 우리가 합치면 해외 순수지 요소 소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해외 순수지 요소 소득을 더하면 GDP에서 순수지 요소 소득을 더해주면 GNP가 나온다 그 얘기죠. 자, 거꾸로 이 순수지 요소 소득을 넘기면 마이너스죠. GNP에서 순수지 요소 소득을 차감할 때 GDP가 나온다. 이번 선지는 그래서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1번 선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일단 대부분은 이제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게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이죠. 농부가 배추나 쌀을 생산했는데 본인이 생산하는 것을 그대로 소비하는 거죠. 그치? 본인이 생산하는 것을 직접 소비한다. 즉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걸 생산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농부는 농산물을 쌀과 배추를 생산하는 전문가. 따라서 그때 쌀과 배추는 정상적인 쌀 배추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쌀 시장이나 배추장 가보면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으로 곱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존재하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GDP로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생산한 쌀과 배추는 우리 아버지는
쌀 배추를 생산하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만든 쌀 배추는 조금 엉성합니다. 완전한 쌀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여가 삼아서 생산한 쌀 배추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옳지 않다. 1번 짚고 와야 됩니다. 포함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5번은 생뚱맞는 거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또 시험에 나왔다고 이거 암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자, 14번 성장 이론입니다. 옳은 거. 자, 내생적 성장 모형 뭐죠? 성장을 가지고 오는 어떤 원인이죠, 원인. 이 원인이 솔로 외생적 성장 모형에서는 솔로가 A 기술을 가장 강조하잖아. A. 이 A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만이 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솔로 모형이죠. 솔로 모형. 근데 이 A가 외생이다라는 거죠. 즉 상수라는 이거죠. 상수. 모형 밖에서 이 A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화폐 공급의 외생성, 내생성 할 때도 이런 얘기 하죠. 모형 밖에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해서 던져주면 그게 화폐 공급의 외생이다. 내 것이 강의에서는 2장, 3장, 4장 모형 기초에서 화폐 공급은 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8장 가면 화폐 공급도 내생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모형 내부에 있는 변수에서 M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장 모형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죠. 이 인당 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 A 기술이 상수로 모형 밖에서 결정돼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내생적 성장 모형 뭐죠? 이 A가 모형 안에 있는 모형 내부에 있는 변수에서 영향을 받을 때가 내생이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따라서 기업본 보시면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 소문자 Y의 장기 성장률은 모형 안에서 결정된다. 모형 내부에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국 A가 결정되고 그 A가 1인당 Y 값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기억은 옳은 거죠. 옳은 거. 기억이 있어야 되죠. 4번 땡, 5번 땡. 자, 니은번 내생적 성장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영국 규모의 감소함수다. 요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선지죠. 그지? 중요도로 따졌을 때 C급, 그죠? C급. 일단 애매한 뭐 넘어가야지. 그지? 솔로 성장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외생이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 모형 뭐라 한다? 외생적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요. 이것은 옳은 거고 정답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죠? 일단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75번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가. 자, 우리가 올해 거시가 작년 24년도 거시보다 조금 어렵다는 것은 제가 75번 보고 알았어요. 그죠? 요거를 왜 냅니까 이거. 옛날에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수들이 그지 항상 거시 강의하면 첫날 이렇게 이제 GDP 그죠. 그때는 이제 공식적인 국민소득이 GNP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나라 공식적인 국민소득이 GNP 그죠. GNP에서 뭐 차감해가지고 NNP 뭐 순수한 뭐 국민생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순 국민생산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얘기하고 항상 거시 강의할 때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론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객관식은 이제 개수가 문제가 40개다 보니 이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단어도 나오는 거죠. 틀림없이 인사혁신처에서 주문했겠죠. 올해 거시는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니까 교수들이 그럼 국민소득 내볼까? 그죠? 맞추라고 냈을까요? 아니야. 그지? 청도 5번이잖아. 5번. 그죠? 근데 5번 찍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설사 이 국민소득을 몰라도 어떻게? 몰라도
뒤에 나오는 소득 개념으로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소득 개념. 일종의 유추 논리죠. 유추 논리. 일단은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피고용자. 그러니까 지금 회사 사장이 지금 고용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동자 얘기하는 거지. 노동자. 노동자에게 보상한다. 임금소득 아닙니까? 그죠? 임금소득. 자, 그 다음에 법인화되어 있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대놓고 소득이 나와 있네. 소득. 당연히 국민소득 들어갔겠지. 임대소득. 아예 소득이 있구만. 그 다음 이자, 소득 이렇게 붙여보면 되죠.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이윤 소득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고정자본 소모량 소득?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소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단어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일단 먼저 우리가 이론에서 한번 쭉 훑어보고 내가 공부한 단어인지. 근데 국민소득 이런 단어 공부 안 했잖아. 그러면 쪼개는 거죠. 국민 따로, 소득 따로.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다시 선지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76번. 자, 상대소득 가설. 자, 내강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도가 C급. 그죠? C급. 그럼 5번이 정답 아닌가? 그죠? 일단 5번을 찍어야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모르면 할 수 없죠. 5번을 찍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이제 선지를 한번 쭉 읽어 보는 거죠. 자, 노인이 됐을 때 소비는 노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뭘까요? 현재 25년도 소비는 현재 25년도 소득에 의해서 절대 영향받는다. 그게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죠. 그죠? 노인의 소비는, 즉 노후의 소비는 노후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소득 가설입니다. 그죠? 절대소득 가설. 자, 4번. 소비에는 전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죠. 그죠? 여기는 힌트가 없어요. 갑자기 많은 현금성 보조금으로 항상 소비? 2번도 항상 소비. 우리 항상 소비 언제 나와? 항상 소득 가설에서 나오잖아. 항상 소득 가설. 지금 상대 소득 가설이고. 그럼 2번, 3번은 일단 아니야. 그죠? 1번. 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 소비,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즉 결국 아까 얘기했던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어떻게? 상대 소득 가설 내가 공부했나? 나 이상선생 수업 들었는데. 나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갑자기 이상선생 요가하면 대한대.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C급이니까 내가 설명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의 분량을 한없이 넓혀서 그냥 설명 다 해놓고 내가 강의에서 다 설명했는데 왜 틀렸니?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강의에서 다 설명했는데, 그죠? 주제주 다 설명해놓고 설명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설명을 다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불가능하고 암기가 불가능한데,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실전에서. 그죠?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더구나 그렇게 이론의 분량을 넓혀버리면 오히려 또 헷갈려서 더 점수가 안 나온다고.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헷갈리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 가는 게 수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사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쪼개라 했잖아. 그지? 상대 소득 가설. 그럼 상대 따로 소득 따로. 그 상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우리가 절대 소득 가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절대적이다? 지금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으로 소비가 영향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번 선지가 조금 느낌이 오는 거야. 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받는다. 또는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 말고 과거 소비에서 영향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다라고 쪼개보면 1번 선지가 옳은 거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쪼개서 다시 한번 선지를 훑어본다. 그죠? 자, 77번. 딱 보자마자 와 이게 무슨 문제야. 그죠? 자, 요런 문제도 이제 올해 이제 교수들이 거시를 어렵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제죠.
자,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켰을 때 균형임금보다 더 5만큼 임금을 올린 최저임금을 시행한다. 다음 중 옳은 거. 자, 우리 함수가 여러 개 또로록 나오니까 이게 계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 선지를 딱 보니까 선지가 계산이 아니잖아. 그죠? 새로운 총 생산값이 얼마니? 새로운 총 고용량 값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계산 다 해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방향만 묻고 있는 거야. 계산이 아니죠. 계산이 아니죠. 자, 뭐 어렵게 함수가 나와 있지만 정신 차리고 출발. 바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보고 그래도 정답 안 나오네. 그럼 마지막에 찍는 거지. 마지막에 뭐 찍으면 역시 5번 선지. 그죠? 일단 출제자가 보기에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거야. 5번에 정답을 두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그냥 찍어도 정답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전이라면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고 맞으면 안 됐을 때 5번 찍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는 문제, 쉬운 문제, 학급, 난이도별로 했을 때 학급을 최대한 빨리 찍어야 돼. 거기서 시간 확보가 되어야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실마리, 사고의 출발은 최저임금제라는 단어죠. 최저임금제. 자, 내강에서는 50원 잡았잖아. 그치? 균형임금. 이때 균형임금 50원 평가보고 너무 낮네? 그래서 정부가 야, 지금부터 임금은 70원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55네. 그죠? 뭐 55나 70이나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균형이 어딥니까? 균형 여기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최초균형, 최종균형. 즉 결국 첫 번째 출발은 가르축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거죠. 고용 감소, L 감소. 그렇다면은 우리가 네 번째 동그라미 총생산에서 L이 감소했네. 그럼 Y는 당연히 감소하죠. 그죠? Y가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1번 총생산은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 4번 고용은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총저축 보니까 Y함수인데 Y함수. 그치? Y가 감소하니까 총저축 S도 감소하는데 3번도 땡이고 그 다음에 2번, 5번 남았죠? 2번, 5번. 자, 소비는 요건데 이때 S가 S 곱하기 Y니까 따라서 Y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Y함수죠. 소비는 Y함수. Y가 감소한다 했잖아. 그래서 소비 감소. 그죠? 소비 감소. 그래서 5번이 옳은 거다. 그죠? 이자율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소비는 감소한다. 그죠? 우리 이자율까지 보려면 이제 대부 자금시장 들어가야 돼. 대부 자금시장. 근데 이 정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뭐 2번 선지까지 그죠? 판단해 보고 확실하게 5번 찍는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소비 감소하겠는데 그죠? 이 정도 느낌으로 찍고 오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재경직 12년 했다 했잖아. 재경직 12년. 그때는 재경직에 1차죠. 1차에 경제학 4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제 40개. 여러분처럼 똑같이 40개. 오지선다. 근데 난이도가 뭐 이 정도 했을까? 그죠? 5급 재경직인데 그죠? 당연히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겠죠. 그거를 제가 12년 동안 1차를 봤다는 거야. 그죠? 12년 동안. 그래서 객관식 경제학은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죠? 실전을 제가 수도 없이 들어가 봤고 40문제를 훨씬 더 어려운 40문제를 풀었어요. 그때도 1분에 한 개씩입니다. 1분에 한 개씩. 그죠? 훨씬 어려운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됩니다. 1분에.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제정신 갖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죠?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그지? 여기일 것 같아. 하면서 툭 찍어야 그 40개를 다 읽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이것도 역시 출제자가 이번에 글씨를 어렵게 하려고 작심하고 만든 문제죠. 주저 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우리가 이 단어 알고 있나? 일단 인플레이션 조세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내가 현금이나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당연히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돈 10,000원짜리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과 가격이 1,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사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내가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사과는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게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주조차익이 나왔단 말이야. 주조차익. 이게 뭐지? 라고 잘 몰라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몰라도 선지를 또 읽다 보면은 거기에 출제자들이 힌트를 가끔씩 주거든요. 그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3번과 4번 선지 같아. 3번과 4번. 통화량이 감소할 때 주조차익은 어떻게 되느냐? 4번 물가 상승률이 통화 증가보다 클 때 그때 인플레이션 조세와 주조차익.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히 4번 선지 가장 제가 보기엔 힌트가 일단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통화 증가를 구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조세와 주조차익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연결. 그러면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것은 방금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인플레이션 조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주조 차익은 통화량과 관련돼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조 차익은 통화량과 관련돼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조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연결하기가 쉽죠.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거잖아. 이 만드는 거 한국은행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만들죠. 이걸 우리가 한자로 주조한다. 화폐를 주조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조는 화폐를 주조하는 거니까 통화량과 관련돼 있겠다. 이렇게 연결만 시킬 수 있다면 대충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5번부터 통화 증가율이 0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조 차익은 없어야 되죠. 그죠? 인플레이션하고 주조 차익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조세하고 연결되는 거죠. 5번 땡. 물가 상승률이 통화 증가율보다 크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과 연결되는 인플레이션 조세. 이게 더 커야 돼. 주조 차익은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땡. 자, 통화량과 주조 차익은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주조 차익도 감소해야 돼. 그지? 3번 땡.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 차익은 0이다. 인플레이션과 주조 차익은 연결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0이 되겠죠. 통화량이 증가할 때 주조 차익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도 땡. 1번 실물 변수가 변하지 않는 장기 균형에서 주조 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몰라 그죠? 모르는데 일단 2번, 3번, 4번, 5번이 우리가 연결한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아니야.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1번 찍고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일단 문제를 보고 그죠? 주조차익? 주조? 통화량을 주조하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통화량을 바로 떠올리기는 어렵잖아. 문제에서 선지를 보니까 이제 통화량이 나오고 있지. 그지? 그러면은 특히 4번 선지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조세 나오고 그러면 통화량을 주조하는 건가? 통화량과 주조 차익이 서로 연결되겠다. 그래서 4번 선지가 나왔구나. 일종의 교수가 나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쭉 다시 한번 선지를 훑어보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옳지 않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을 찍을 수 있다. 이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답을 찍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79번. 자, 정비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즉 알파를 1만큼 증가시킬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제가 수많은 이제 지금 화폐 시장은 없으니까 IS 곡선만 생산물상만 가지고 지금 정부출 증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수많은 그 생산물 시장 균형 수식을 봤지만 소비함수, 투자함수, 뭐 조세함수, 그죠? 정부출 봤지만 요렇게 변화를 준 건 제가 처음 봐요. 그죠? 우리가 5급 경제학을 풀다 보면 정말 어려운 함수들이 나오는데 정부이출에다가 알파를 넣고 정부이출에 y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알파가 있고 투자에 조세가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수가 작심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5번 그죠? 근데 왜 5번 정답이 아닐까? 5번은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5번만큼은 정답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알파를 늘린 건데 어떻게 정부이출이 줄 수가 있어요? 정부이출은 증가해야 되죠. 오른선지죠, 5번 선지는. 와, 그럼 뭐지? 그죠? 일단 알파를 늘렸다는 거예요, 알파. 그러면은 조세를 보자. 똑같네. 정부지출하고 지금 조세가 함수가 똑같구만. 0.5 y에다가 더하기 알파. 그럼 이때 알파가 증가하면 이만큼 증가하면 그럼 조세도 증가하겠지. 조세. 응? 조세는 없네. 그죠? 조세가 증가하면 그러면 조세가 투자에 있는데 자, T가 증가한대. 그럼 투자는 그럼 감소하겠네. 그죠? 투자는 감소. 2번도 오른 거. 그지? 2번도 오른 거. 그다음 4번의 균형 재정. 지금 정부이출 조세가 함수가 똑같잖아. 그럼 알파를 1만큼 늘리면 그럼 정부이출 조세는 역시 똑같아지죠. 그게 균형 재정 달성한다. 4번도 옳다. 그죠? 조금 함수는 새롭지만 최소한 2번, 4번, 5번은 옳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 3번과 1번이죠. 1번과 3번. y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소비부터 봐야 되는데 소비. 자, 소비에도 조세가 있는데 우리 방금 조세 증가한다 했잖아. 조세 증가. 그럼 가점소득 감소하고 또 y 빼기 t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하네. 그죠? 그럼 3번도 옳은 건데 그 정답 1번.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함수는 새롭지만 어때?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지금 정부이출이 알파 1만큼 증가했잖아. 1만큼. 그 다음 투자는 조세가 증가한 만큼 감소했겠지. 조세가 증가한 만큼. 조세 얼마큼 증가했어요? 조세도 1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1만큼 감소했겠지. 근데 소비가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쌤쌤이고 소비 감소했기 때문에 국민소득 Y는 감소한다. 우리가 모양은 좀 새로워도 논리 자체는 그게 어렵지 않는 문제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토분의 Q. 자, Q가 뭐죠? Q. 비용분의 편익이다라고 했잖아. 그지? 비용분의 편익. 대신 이때 편익. 기계를 구입할 때 비용이 분모.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권이 투입하고 그때 얻는 수익이 편익인데 이거를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분자에 주가가 들어가는 게 Q의 특성이죠. 자, 5번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의 사용자 비용보다 낮으면 자, 우리가 기출도 이제 분석해 봐서 알지만 이 비용과 편익이라는 단어, 비용분의 주가인데 이거를 계속 다른 단어로 계속 바꿔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 표현을. 하여튼 비용이다라고 해석되면 분모로 놓고 좋은 거 편익이다라고 해석되면 분자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자본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사용자 비용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분모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본의 한계 생산은 좋은 거잖아. 생산자에게. 따라서 분자로 올리면 되죠. 따라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낮아? 그러면은
이 분수가 어떻게 돼? 1보다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그치? 그럼 토분의 Q는 증가할 수 없죠. 감소하죠. 자, 4번 자본의 시장 가치를 주가로 대체한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분자가 주가죠. 주가 상승하면 분자가 상승하면 토분의 Q는 증가한다. 아우, 다른 선지 볼 필요도 없네. 그죠? 4번이 옳은 거죠. 옳은 거. 자, 올해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8월 달부터 7월 달부터 경제학 회계학을 강의한답니다. 7, 8월에 경제학 회계학 이론 강의. 그다음 9월, 10월 달에 경제학 회계학 기출 강의. 이렇게 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응용 과목, 우리 이제 간평 1차에서는 응용 과목이 경제학과 회계학이죠.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 법규는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이렇게 응용 과목과 암기 과목이 섞였을 때 공부는 응용 과목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응용 과목. 응용 과목은 시간을 그만큼 많이 잡아먹어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점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만약 그 정도 시간도 투자 안 하면 점수가 퍽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평 1차 보면 경제학과 회계학에서 계속 꽈락이 나오던데 너무 시간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용 과목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꽈락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이제 점수를 올리는 것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직전에. 그래서 그때 몰아쳐서 암기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암기 과목은 먼저 하면 다 까먹어. 대신 응용 과목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 하잖아. 암기 과목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회계학과 경제학을 조금씩 하루에 1시간, 회계학 1시간, 경제학 1시간씩 조금씩 하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는 거지. 감.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학교 법학원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강의를 하라고 나한테 주문하더라고.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원이 이렇게 이제 그죠 회계학과 경제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 이제 그 5급 행시한 게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간평까지 하면 제가 더블 때 하죠 더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간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강의 스케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일단은 한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원이 그 어떤 시험을 본질을 조금 더 알고 있다면 그 정도로 이제 그 학원의 그 강의는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또 합격생도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법학원에 간평 믿으시고 와서 열심히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학만큼은 제가 다른 강의보다 훨씬 더 플러스 10점, 10점, 15점 정도 더 높게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기초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과목, 암기 과목 할 때 경제학 회계학 1시간씩 조금씩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경제학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그죠? 진도별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2월 달 정도에 그때 이제 마지막 요약 강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